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7일 밤 10시 30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거주지 또는 군사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해공으로 이스라엘을 기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당했습니다. 더구나 50년 전 제4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로부터 기습을 당한 그 악몽의 세월이 흘러서 딱 50년이 지난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탄야후 이스라엘 수상이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예비군을 동원을 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전면 보복 작전에 나섰습니다. 우선 가자 지역을 전투기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이라고 하면 이 도시 지역입니다. 서울의 한 반 되는 지역에 인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몰려 있는데 완전히 봉쇄되고 있습니다. 한 면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다른 면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선과 면하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봉쇄된 상태인데 그 인구 밀집 지역을 폭격을 해가지고 현재 가자 측의 발표로는 61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측의 사망자는 40명, 대부분이 군인이겠죠. 민간인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끔찍한 건데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한 50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인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포로가 되어 가지고 하마스에 끌려갔다 이거죠. 이걸 포로로 해야 될지 납치라고 해야 될지 지금 좀 애매한데, 그리고 이스라엘 부상자가 7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안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투한 이 하마스의 이 침투 병력을 다 추방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폭격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아마 가자 지역이 쑥대밭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웨스트 뱅크라고 서안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사는 약 3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무장단체죠.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무장단체가 일부 포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레바논 접경지대입니다. 그래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뼈아픈 정보 실패를 한 겁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공격이면은 정보 수집이 되어 가지고 예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완전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네탄야후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탄야후 정권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경한 정책을 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분열을 시켜가지고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반 네탄야후 데모에 앞장서는 이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습을 당한 게 네탄야후의 정권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주목되는 바입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민간 지역까지 폭격을 했으니까 하마스에 동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자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리는 한산한데 슈퍼마켓은 아주 물건 사재기로 붐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피난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 도심 지역인데 주로 학교로 피난을 간다네요. 이스라엘이 학교는 폭격하지 않는다 이래 돼가지고 학교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런 전투 상황이 나오면은 주로 저는 CNN과 BBC를 봅니다. 역시 세계적인 언론이 이럴 때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BBC와 CNN은 현지에 특파원이 가 있어가지고 생생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국무부 직원들도 CNN이나 BBC를 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린트 기사로는 역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좀 인연이 있습니다. 1995년 11월에 텔아비브에서 당시에 라빈 수상을 인터뷰를 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라빈 수상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빈 수상의 암살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때 라빈 수상은 페레스 외무장관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알라파트와 함께 오슬로 합의라고 그래가지고 평화 협상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젊은이가 라빈 수상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정권이 네탄야후 정권이었습니다. 이 네탄야후 정권은 라빈 수상의 이 평화 기조를 뒤엎어버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굉장히 유대 원리주의 입장에서 강경적으로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한 지도자의 이 암살이 역사를 바꾸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빈 수상의 마지막 인터뷰를 제가 한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문제를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인구가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인구가 한 800만 명 됩니다. 팔레스타인 인구도 한 500만 명 됩니다. 원래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핍박받으니까 과거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됨으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그동안에 이 문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4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50년 전 오늘입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해가지고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의 이집트와 이 아사드의 시리아로부터 협공을 당해가지고 한때는 핵무기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반격에 성공합니다만은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석유 수출국이 단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벌 준다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우리나라 등 여러 나라에 대해서 석유 금수 또는 석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때 배럴당
$2 하던 석유값이 $10로 올랐습니다. 그게 유명한 제1차 오일 쇼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혼이 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 위기를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제1차 석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진출했습니다. 오일만이가 몰리는 중동으로 진출해가지고 중동 건설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30만 명의 우리 근로자가 중동에 나가서 중동에서 번 돈으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고도 남았습니다. 동시에 오일 쇼크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건설을 밀어붙였습니다. 세계 최신의 최대 규모의 중화공업을 일으켰습니다. 조선, 전자, 그리고 비철금속, 철강, 석유화학 이런 분야에서 중화공업의 터전을 1970년대에 마련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위기를 바로 역전의 발판으로 삼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오늘이 바로 제4차 중동전쟁 50주년인데 요 때를 맞춰가지고 하마스가 대규모 기습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 사태가 또 다른 석유 위기까지 가겠느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마스, 가자 지역을 장악한 하마스를 지원하는 아랍 국가도 이제는 이란 정도로 줄었습니다. 과거처럼 석유 수출 기구가 단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벌주고 하던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데다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혹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